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갑자기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상한 증거들을 발견했고, 이는 그들을 특이하고 심지어 기이한 용의자들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 수수께끼의 해결책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웠습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리사 발데스는 1961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의 삶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와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어머니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들이 어떻게 갈등 없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10대 시절, 리사는 춤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졌고, 그 분야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IT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그녀는 이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그녀의 경력을 결정지었고, 대학 졸업 후 리사는 그녀의 고향에서 시스템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어머니는 돈을 모아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그녀에게 사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언덕 위의 주거 단지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였습니다. 리사는 그곳에서 혼자 살면서 일을 발전시키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춤 수업을 계속했고 매주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1998년 5월 16일 저녁, 36살이었던 리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머니와 몇몇 가족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리사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리사가 다음 날 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리사가 그날 저녁에 춤을 추러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리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월요일, 나흘째 되는 날, 리사의 직장 동료들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리사가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리사는 항상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고 이전에는 통보 없이 사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 단지에 있는 리사의 아파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건물이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고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단지 주민들이 몇 시간 전에 한 아파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만 사항을 확인하던 건물 관리인은 리사의 아파트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들어갔고 즉시 강한 냄새를 감지했으며 이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리사 발데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일부 옷이 없어지고 몸에 뚜렷한 흔적이 있어 수사관들은 즉시 이것이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파괴 정도를 조사한 후 그들은 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범행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리사 옆에는 속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바닥과 침대에는 연한 붉은색 얼룩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에어컨은 26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어질러져 있었지만 나중에 수사관들은 리사가 정리정돈에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녀에게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귀중품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석류와 다른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없어진 물건은
그녀의 열쇠와 스포츠 가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범인이 리사의 긴 머리카락 일부를 가져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의 조합은 범인의 개인적인 동기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리사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아파트 문에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리사가 살던 주거 단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열쇠가 있거나 거주자가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봤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단지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고 곧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리사의 이웃은 이틀 전 휴가에서 돌아와 자신의 문 금속 프레임의 일부가 손상되었고 문 자체에 거의 보이지 않는 짙은 붉은색 얼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관리인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도 아파트에 침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수사관들은 범인과 이웃의 문틀을 손상시킨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의 논리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원래 목표는 이웃 아파트였을 수 있지만 우연히 리사를 만났을 때 계획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후 이웃의 문을 부수려고 시도했다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곧 수사관들은 일주일에 한 번 리사의 아파트에 청소하러 오는 청소부에 주목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기 이틀 전 그녀는 평소처럼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틈새로 들여다봤을 때 그녀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고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적인 순간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청소부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이미 도움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소리는 아직 아파트에 있던 범인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청소부는 또한 리사 옆에 검은색 지퍼 가방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지만 잠깐 들여다본 것뿐이라 확실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문 안쪽에 놓여있던 청소부를 위한 돈이 든 개봉되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리사는 항상 그 시간에 보통 집에 없었기 때문에 청소부 방문 하루 전에 돈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이는 범죄가 리사의 어머니가 떠난 후 자정과 이른 아침 사이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리사는 청소부를 위한 돈을 남겼습니다. 이 가설은 그날 밤 위층에서 소음을 듣고 누군가 내려가는 것을 봤지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아래층 이웃들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수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동기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작은 것들이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발견된 증거를 분석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리사의 아파트에서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점 중 하나는 올려진 병이 시트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특이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과학수사관들은 이 발견을 주의 깊게 조사하여 리사의 것이 아닌 부분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 지인들과 친척들을 포함하여 지문을 요청했지만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이 발견된 지문이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분석을 마쳤을 때 수사관들은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리사의 손톱 밑에서 피부 입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범인의 것이었으며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동안 형사들은 아파트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조사하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베개 커버 중 하나에 많은 암적색 얼룩이 있었지만 분석 결과 모두 리사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얼룩은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었고
베개 커버는 추가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실수로 다쳤을 수 있다고 추측했으며 이는 꽤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추측은 또 다른 발견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욕실에서 구급상자에서 나온 2개의 사용된 붕대가 범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가 그것들을 버릴 때 병이 시트에 남긴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베개 커버의 흔적은 F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알 수 없는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리사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입자도 이 남성의 것이었으며 그녀 이웃의 문에 있는 알 수 없는 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NA 프로필에 일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이제 용의자들의 DNA와 비교할 수 있는 샘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사의 거주 지역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데이터베이스의 사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변 환경도 조사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딸이 알버트 캐트라는 남자와 한동안 함께 있었고 사건 다음 날 만남을 계획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캐트는 갑자기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경찰서로 신문하러 초대했습니다. 남자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그의 붕대로 감싼 손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범죄 도중 다쳤을 수 있다고 의심했는데 이는 이런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알버트 캐트는 즉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문과 DNA 샘플이 채취되어 기존 증거와 비교하기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수사관들의 놀라움으로 결과는 그의 유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발견된 모든 흔적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알버트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른 가능한 용의자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들은 비극 발생 전 며칠 동안 리사의 자동 응답기에 남겨진 메시지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40명의 발신자 목록이 작성되었지만 한 메시지가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범죄 몇 시간 전 손님들이 아직 리사의 집에 있을 때 알 수 없는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타키타, 알다시피. 안녕 리사, 집에 있니? 이 메시지는 리사의 친구 앞에서 들렸고 그녀는 즉시 목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리사의 동료인 알버트 로빈슨의 목소리였습니다. 알버트는 오랫동안 그녀에게 로맨틱한 관심을 보였지만 리사는 그의 감정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장에서 연락을 유지하고 친구 집단에서 만났습니다. 리사는 그를 단순히 친구로 여겼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몇 일 후 리사의 가족이 장례식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빈슨이 행사에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리사가 서로 사랑했으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사의 친구들과 어머니는 수사관들에게 로빈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녀는 그에게 로맨틱한 감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그녀와 딸이 항상 서로 솔직하게 대화했으며 리사가 그런 계획을 절대 그녀에게 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빈슨은 신문을 위해 초청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리사를 사랑했으며 결코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게 DNA 샘플과 지문을 제공하기를 거부했고 충분한 증거 없이는 이를 강제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슨은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남았고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가 리색에 집착했을 수 있고 그녀가 그의 감정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그의 가능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은 동기를 암시했고 범인이 그녀의 머리카락 일부를 가져갔다는 사실은 그의 집착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수사관들은 로빈슨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얻었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사의 수십 장의 사진이 모든 곳에 걸려 있었고, 이는 그의 집착에 대한 의심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지문과 DNA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유죄라고 거의 확신했지만, 실험실의 결과는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리사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샘플들은 로빈슨의 샘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은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경찰은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사건은 수년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의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업데이트를 요청했고, 그가 다른 범죄로 인해 거기에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심각한 실수였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수사관들은 일치하는 것을 희망하며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지만 매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텔레비전에 여러 번 출연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0년에 수사관들은 FBI가 사용하는 새로운 DNA 분석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범인의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그의 친척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나온 유전적 계보학과는 달리 이 방법은 아버지나 형제와 같은 가까운 친척들에게만 작동했습니다. 2011년에 경찰은 그런 비교를 요청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9월 2일에 수석 수사관은 FBI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친척들과 비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이유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용의자들의 DNA 샘플은 항상 비교 전에 재검사되었습니다. 범죄 발생 13년 후에 완전한 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DNA는 52, 세인 앤서니 휴즈의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최근에 그의 정보가 FBI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앤서니는 긴 범죄 기록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FBI 데이터베이스에 DNA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률 변경 후에는 모든 범죄자들이 범죄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DNA 샘플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앤서니의 샘플은 경미한 범죄로 체포된 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습니다. 그의 지문도 데이터베이스에 있었고 리사의 아파트 병이 시트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 지문을 남긴 정확한 손가락까지 식별했습니다. 앤서니가 체포되기 전에 수사관들은 그의 관여를 확인하는 추가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죄 후 경찰은 리사의 자동응답기에 남긴 메시지가 담긴 오디오 카세트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3년 전에는 사건 발생 전에 받은 전화만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난 후 수사관들은 앤서니 휴즈가 사건 다음 날 리사에게 전화하여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꽤 평범했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앤서니를 조사했다면 그들은 그의 광범위한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리사의 물건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노트북에서 앤서니에게 속한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리사가 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리사의 친구들과 대화한 후 경찰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잠시 앤서니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그 남자를 신문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기에 앤서니는 고정된 주소가 없어서 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용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앤서니를 체포한 후 그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련의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는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고 사건 없이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신문 중의 수사관들은 먼저 앤서니와 관련 없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그런 다음 서서히 그의 범죄 이력으로 넘어가며 리사 발데스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앤서니는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했지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자 고등학교에서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80년대 말 이후로 그녀를 보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수사관들에게 그들이 그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시간 동안 리사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정말로 그 이후로 그녀를 보지 않았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1998년에 왜 그의 DNA가 리사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는가? 이 말을 듣자 앤서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수사관들에게 펜과 종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백을 쓰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앤서니는 갑자기 다른 목적으로 펜을 사용하려 했고 수사관들은 그를 제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붙잡고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앤서니는 계속 울고 소리치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덮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앤서니는 리사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수사관들은 그녀의 가족에게 용의자가 발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4년 후에야 시작되었고 리사의 가족은 정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앤서니는 매우 자신감 있게 보였고 오만함을 보이며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다음 날들에 그는 성경을 들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법정에 왔는데 수사관들은 이를 배심원들에게 인상을 주고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앤서니가 5년 전에 진단받은 질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질병은 근육 약화를 유발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어 변호사에 따르면 리사의 아파트에서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해의 의학적 검사는 질병이 통제해에 있었고 치료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그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손톱 밑에서 그의 피부가 발견되었고 베개 커버에 그의 DNA 흔적이 그리고 병이 시트에 그의 지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앤서니는 80년대 후반 이후로 리사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앤서니가 리사와 다시 연락하여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수 있지만 리사가 거절했을 때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앤서니는 현장을 떠났을 것입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 앤서니는 기소를 다투며 13년의 기소지연이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가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졌고 이는 더 가벼운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앤서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16년 후인 2031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70이 세가 됩니다. 그 이후로 앤서니는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으며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사의 친척들은 그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가석방 신청이 거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후회의 부재를 나타내며 따라서 범죄자는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